분산 투쟁 노선에 따라 산을 내려온 빨치산 대원들이 마주한 현실은 토벌대의 총구보다 더 냉혹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다. 지리산의 추위와 굶주림은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산 아래 마을과 도시의 인민들 속에 드리운 배신의 그림자와 공포의 감시망은 그들의 정신과 신념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박두병과 다른 대원 몇몇은 전라도의 한 산촌 마을 외곽으로 접근했다. 그들의 오랜 연락책이었던 농부 김 씨를 만나 식량과 정보를 얻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이 마을 근처에 숨어 접선 시간을 기다릴 때 그들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김 씨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토벌대의 경고문이 대문에 붙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창백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며 걸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빨치산들을 해방군이라 부르며 지지했던 과거의 환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씨는? 다른 동지들은? 박두병이 망연자실에 중얼거렸다. 함께 온 대원 한 명이 힘없이 대답했다. 공포가 이들을 지배한 겁니다. 토벌대가 마을 전체를 묶어놓고 협박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치산을 도우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고. 토벌대는 연자제와 감시 체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여 빨치산의 활동 기반인 인민 대중과의 연결을 뿌리부터 잘라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빨치산을 외면해야 했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배신자가 되기를 강요받았다. 가장 치명적인 덫은 지하 조직 자체에 깔려 있었다. 빨치산들이 믿고 의지했던 도시의 연락망은 이미 토벌대의 정보전과 고문에 의해 상당 부분 와해되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지하 조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토벌대와 협력하는 첩자로 변모해 있었다. 한분산조는 부산의 공장지대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낡은 암호를 통해 한 조직원과 접선하는 데 성공했다. 그 조직원은 따뜻한 밥과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대원들은 의심 없이 그 안락함 속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그들이 잠든 사이 은신처 문이 부서지며 토벌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을 환대했던 조직원은 문 밖에서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대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다. 그중 한 명이 붙잡혀 끌려가면서 절규했다. 배신자, 너는 인민의 죄인이다. 이러한 배신과 와해의 소식은 산을 내려온 대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지를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산에서는 최소한 동지애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지만 이 차가운 지하 세계에서는 그 신뢰마저 독약이 될 수 있었다. 박두병은 우연히 토벌대의 감시망을 피해 살아남았다. 그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한 외딴 농가에 접근했다. 농가의 노파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박두병의 처참한 몰골과 진실된 눈빛을 보고 몰래 감자와 쌀을 내주었다. 어서 가시오. 제발.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해를 입으면 안 돼요. 노파는 울먹이며 말했다. 노파의 눈물 속에서 박두병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인민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의 혁명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공포와 배신뿐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회의감은 그를 무너뜨릴 뻔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신이 믿었던 대의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끝없이 질문했다. 박두병은 권총을 쥐고 홀로 숲속을 걸었다.
그는 이념의 좌절과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배신의 그림자는 지리산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들은 굶주린 몸을 이끌고 인민의 바다를 찾았지만 그 바다는 이미 공포와 협박으로 오염된 독극물로 변해 있었다. 혁명의 대의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지리산 봉우리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 염상진 사령관은 토벌대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했다. 그는 자신의 최후가 단순한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흩어진 동지들에게 영원한 신념의 상징으로 남을 명예로운 종말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토벌대의 포위망은 바위 밑 200m 지점까지 좁혀졌다. 염상진은 그들의 발소리, 무전기의 잡음, 그리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염상진이 이미 굶주림과 추위로 무력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생포하여 혁명의 상징을 모욕하고 선전전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염상진은 품속에서 낡은 혁명 깃발 조각을 꺼내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최적의 순간을 찾고 있었다. 그는 토벌대에게 끌려가 고문당하거나 혁명의 대의가 조롱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을 바친 이념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어야 했다. 토벌대 지휘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봉우리에 울려 퍼졌다. 염상진,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투항하라. 너는 이미 패배했다. 염상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조롱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권총 한 발을 점검했다. 그것은 토벌대를 향한 총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가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그때 토벌대 정찰조 3명이 바위 틈을 기어올라 염상진을 향해 돌격했다. 그들은 염상진이 마지막까지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제압하려 했다. 손들어, 염상진. 토벌대원들이 외쳤다. 염상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고난과 신념의 결실이었다. 그는 재빨리 권총을 겨누었으나 토벌대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봉우리 아래의 절벽 끝으로 달려갔다. 토벌대원들이 그를 향해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염상진은 절벽 끝에 서서 마지막 남은 총알을 자신의 머리에 발사하는 대신 허공을 향해 쏘아 올렸다. 쾅! 단 한 발의 총성이 지리산 봉우리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 총성은 토벌대에게는 마지막 저항으로, 흩어진 동지들에게는 사령관의 마지막 명령으로, 그리고 역사에는 혁명가의 최후의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총성과 동시에 염상진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깃발 조각을 봉우리의 강한 바람에 날려보냈다. 붉은 깃발 조각은 눈 덮인 산맥 위를 힘차게 선회하며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수백 미터 아래의 깊은 계곡으로 몸을 던졌다. 토벌대원들은 경악하며 절벽 끝으로 달려갔으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희미한 잔상과 절벽, 아래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깃발 조각뿐이었다. 염상진의 시신은 며칠 후 토벌대에 의해 수습되었다. 토벌대는 그의 최후를 비참한 패배자의 자살로 선전했지만 지리산의 깊은 계곡과 봉우리는 그의 죽음이 혁명가의 명예로운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포되어 이용당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산에 묻고 그 영혼을 혁명의 상징으로 남겼다.
염상진의 최후는 지리산 유격투쟁의 종언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의 죽음은 흩어진 동지들에게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하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불멸의 신념을 심어주었다. 지리산의 모든 계곡과 능선은 이제 염상진이라는 거대한 혁명가의 마지막 울음과 명예로운 선택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염상진 사령관의 최후는 지리산 유격투쟁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붕괴했음을 의미했다. 토벌대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산악견벽 청야 작전을 마지막 소탕 단계로 전환했다. 염상진이 죽음으로써 남은 빨치산들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지리산은 이제 붉은 깃발이 사라진 공포와 침묵만이 감도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토벌대는 염상진의 죽음 이후 산 전체에 대한 수색 및 압박 작전의 강도를 수십 배로 높였다. 잔혹한 세균전과 고립전을 결합한 이 작전은 산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잔당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토벌대는 수십 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산의 가장 깊숙한 골짜기까지 정찰했다. 특수훈련을 받은 추격견 부대와 전문 수색대원들이 모든 동굴, 바위 틈, 은신처를 샅샅이 뒤졌다. 발견되는 모든 빨치산 은신처나 의심 지역에는 무차별적인 화력이 집중 투하되었다. 더 이상 생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확성기와 전단지를 통해 염상진의 죽음과 지도부의 붕괴를 끊임없이 알렸다. 이 심리전은 남아있는 대원들의 마지막 투쟁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남은 지도부의 몰락. 염상진의 곁에 남아있던 몇몇 고위 지도급 인물들도 이 소탕 작전 속에서 하나둘씩 운명을 맞이했다. 간신히 산을 내려와 지하 조직과의 접선을 시도하던 박두병은 이미 와해된 연락망에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치열한 격전 끝에 포위되었고 항복을 거부하며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산악 유격전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세대의 몰락을 상징했다. 염상진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분산되었던 소수 정예조들은 공포에 질린 민중의 외면과 토벌대의 첩자들로 인해 대부분 실패했다. 많은 대원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지거나 토벌대의 매복에 걸려 생포 또는 사살되었다.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는 총성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것은 혁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는 소리이자 한 시대의 격렬한 이념 투쟁이 막을 내리는 비극적인 배경음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소탕 작전 끝에 지리산은 마침내 침묵에 잠겼다. 토벌대는 산 전체를 장악하고 지리산의 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평정은 평화가 아닌 폭력과 희생으로 얼룩진 강제된 침묵이었다. 토벌대원들은 산에서 내려와 승리의 행진을 벌였지만 그들 역시 이 지리한 투쟁의 잔혹함에 지쳐 있었다. 그들이 수습한 것은 수많은 시신과 낡고 찢어진 혁명 이념의 잔해뿐이었다. 지리산은 이제 역사의 증언자가 되었다. 울창했던 숲은 폭격으로 인해 곳곳이 민둥산처럼 변했고 맑았던 계곡물은 한때 붉은 피로 물들었었다. 그 산은 염상진과 수많은 빨치산 대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혁명의 신념이 묻힌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그러나 산은 영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숲은 다시 울창해질 것이고 눈물과 피의 흔적은 자연 속에 스며들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새겨진 염상진의 고독한 총성과 흩어진 동지들의 희생은 한국 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웅장한 서사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다. 지리산의 종언은 곧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다.
지리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승호는 광주 외곽의 낡은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있었다. 염상진의 죽음은 그에게 혁명 지도부의 종말을 의미했고 그가 산에서 지켜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음을 알리는 절망적인 종말이었다. 손승호는 산에서 겪었던 극한의 추위와 전투보다 도시의 냉혹함과 익명성이 주는 공포에 더 깊이 절망했다. 산에서는 총과 신념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고통은 명확한 적에게서 왔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그의 강인함이 쓸모가 없었고 적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살았다. 그의 거친 손과 굳은 어깨는 산의 생활을 대변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그는 말이 없고 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체성의 위기였다. 산의 전사로서의 삶과 도시의 소시민으로서의 삶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에는 숲속의 매복 자세로 잠을 청했다. 사람들 속에서는 늘 자신도 모르게 권총을 쥐는 자세를 취하려 했고 이는 그를 낯설고 위험한 인물로 보이게 했다. 그는 산에서 겪었던 극한의 투쟁과 희생을 도시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다. 도시 사람들은 혁명이나 이념 대신 당장의 생계와 토벌대에 대한 공포만을 이야기했다. 그의 숭고한 신념은 이 차가운 도시의 현실 앞에서 고립된 외침에 불과했다. 손승호는 마침내 노동자 집회에서 알게 된 청년의 도움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조직과 접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 조직은 산악 유격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 투쟁 대신 인쇄물을 통한 선전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합법적인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조직원들은 손승호를 경계했다.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은 토벌대의 주요 표적이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동지, 당신의 투쟁은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인내와 숨김이 무기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철저히 묻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차갑게 충고했다. 손승호는 자신이 산에서 익혔던 모든 기술, 즉 사격술, 유격전술, 전투 지휘 능력이 무의미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흙 묻은 군복을 벗고 투쟁의 언어를 버리고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산의 강인한 전사와 도시의 고독한 이방인이라는 두 정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손승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억눌러야 했다. 그는 노동자로서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망치질을 했고 땀과 먼지 속에 자신의 과거를 묻으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공장 구석에서 염상진이 준 낡은 쪽지를 꺼내 태웠다. 쪽지가 불타는 동안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지도부에 대한 마지막 작별이자 산의 전사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작별이었다. 죄를 흩뿌리며 손승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산에 총을 든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하에서 혁명의 씨앗을 뿌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뿌리가 되어야 했다. 그의 투쟁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고독하고 지루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도시의 냉혹함 속에서 손승호는 자신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지하 투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정체성의 위기는 곧 새로운 혁명적 자아를 형성하는 고통스러운 상고가 될 것이었다. 염상진의 죽음과 지리산 지도부의 붕괴는 산악 유격 투쟁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손승호와 같은 생존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손승호는 도시의 소규모 지하 조직에 합류하여 혁명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독하고 지루한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손승호가 합류한 조직은 과거 빨치산들이 상상했던 대규모 무장 봉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주로 지식인,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무기는 총 대신 펜과 인쇄물이었다. 그들은 밤마다 등사기를 이용해 소규모 선전물을 제작하고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나 학교 담벼락에 은밀하게 부착했다. 내용은 체제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조직원들은 합법적인 독서 모임이나 친목회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여기서 혁명 사상을 공부하고 새로운 투쟁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손승호는 처음에는 이들의 방식에 혼란을 느꼈다. 총 대신 종이를 든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동지들, 이렇게 느린 방법으로 언제 대중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산에서 우리는 한 번의 총성으로 수천 명을 움직였습니다. 손승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조직의 리더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승호 동지, 산에서의 총성은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불꽃일 뿐 결국 꺼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내려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뿌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총성의 혁명이 아닌 사상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손승호는 이 새로운 논리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산에서 얼마나 고립된 채 환상 속에서 싸웠는지를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심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산의 기술을 지하에서 활용하다. 손승호는 자신의 유격 기술을 지하 투쟁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강인함과 훈련된 감각은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는 조직원들의 모임 장소를 선정하고 토벌대의 첩자나 사복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동선과 경계 시스템을 설계했다. 산에서 익힌 은밀한 이동법과 추격 회피 기술은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조직이 사용할 비밀 은신처와 인쇄물을 숨길 장소를 찾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산악 게릴라 본능은 도시의 미세한 구조적 틈새를 찾아내는데 탁월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지리산 투쟁의 비극적인 역사와 염상진의 숭고한 최후를 증언해 주었다. 그의 증언은 젊은 조직원들에게 단순한 이념이 아닌 피와 땀으로 얼룩진 생생한 혁명의 역사를 심어주었다. 지하 조직의 재건은 느리고 고독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토벌대의 위협과 내부 배신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조직 전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염상진과 같은 거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병사로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의 굳은 어깨와 침묵 속에는 지리산의 모든 희생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간절한 희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손승호의 새로운 투쟁의 길은 화려한 전투나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고와 인내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끈질긴 생존이자 재건의 연대기였다. 혁명의 불꽃은 산에서 꺼졌지만 그 씨앗은 도시의 어둠 속에서 다시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염상진의 죽음 이후 분산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빨치산 대원들은 각자의 비극적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뿔뿔이 흩어져 희생과 구원 그리고 끈질긴 생존의 다양한 형태로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기록했다.
박두병은 산에서 내려와 연락책을 찾던 중 토벌대의 첩자가 설치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동지 한 명과 함께 포위되었고 토벌대는 그들에게 투항을 권유했다. 이제 끝났다. 염상진도 죽었다. 너희들의 혁명은 실패했다. 박두병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헛된 희망에 대한 비통함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염상진의 깃발 조각을 꺼내 동료에게 보여주었다. 우리의 사령관은 명예롭게 죽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은 탄약을 모두 소진하며 토벌대에 맞섰다. 박두병은 마지막까지 총을 놓지 않고 쓰러졌고 그의 몸은 수많은 총탄 자국으로 난자되었다. 박두병의 죽음은 산악 유격전의 정신이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장렬하지만 슬픈 희생이었다. 그의 시신은 토벌대에 의해 비참하게 처리되었지만 그의 끈질긴 의지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다. 많은 대원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생포되거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붙잡혔다. 이들은 토벌대의 혹독한 고문과 신문에 시달려야 했다. 토벌대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지하 조직의 정보를 불도록 강요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잔혹한 고문은 많은 대원들의 신념마저 무너뜨렸다. 일부는 생존을 위해 동지들을 배신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가장 많은 생존자들이 선택한 길은 침묵 속으로의 스며듦이었다. 이들은 혁명가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묻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한 여성 대원은 신분을 위장하고 먼 도시로 도망쳐 공장의 미싱사로 일하며 살았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이 산에서 잃은 동지들을 그리워했지만 생존을 위해 그 모든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고독한 구원이었다. 일부 대원들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가족과 단절된 채 외딴 곳에서 살았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고독한 투쟁이었다. 이들은 혁명을 이뤘지만 인간으로서의 생존은 쟁취했다. 그들의 삶은 혁명의 실패를 증언하는 동시에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리산은 한때 이념의 붉은 불꽃이 가장 격렬하게 타올랐던 성지였으며 이제는 그 불꽃이 꺼진 거대한 무덤이었다. 산은 인간의 이념과 폭력이 얼마나 더덥고 잔혹한 것인지를 묵묵히 보여주었다.